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저녁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스페셜의 김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입냄새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가운데 한 가지가 구강 건조증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입이 마를 때라고 하던데 예, 그렇죠. 이 침이라는 게 우리 구강 안의 세균 증식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침 분비량이 줄면 그만큼 입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라는 말이라고 그렇죠. 하네요. 최근에 이렇게 마스크를 많이 쓰니까 입냄새도 네, 많이 나고 맞아요. 그러는데요. 네. 이 입마름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입마름이 많으신 분들은 입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입으로, 구강으로. 그래서 오. 저희가 보통 이제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네. 이제 뭐 비염이 있거나 코가 답답하면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는 거가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침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침을 제가 늘릴 좀 수 있다고요, 알려드릴게요.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오, 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저희가 좀 신 음식을 먹는 거. 지금 상상만으로도 침이 좀 보였어요. 그렇죠. 지금 네. 입안에 지금 보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요. 혀를 입안에서 여러 군데를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혀를 운동하는 걸 이렇게 운동, 뭐 보여드리기가 좀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침의 분비를 늘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또 할 수 있는 게요. 저희가 네. 이렇게 음식 보면 좀 뻐근한 데 있으시잖아요. 아, 네. 이런 뻐근한 데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좀 침의 양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떠세요? 지금 원장님 첫 번째 신 음식 먹는 거 상상부터 침이 예. 계속 고여서 제가 지금 말하기가 좀 어려워질 정도였는데 네. 자 따라해봤더니 금세 입안에 침이 고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평소에 좀 구강이 건조하신 분들께서는 틈틈이 수시로 이 혀 운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건강 스페셜 힘차게 출발해 봐야겠죠. 조금 더 심도 깊은 구강 건강 이야기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자 오늘 자리에 나와주신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건강 스페셜 오늘은 김상세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임플란트라는 네.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요새는 65세 이상인 네. 분들은 이 임플란트가 보험이 되면서요. 네. 굉장히 대중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임플란트 시술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 오늘 나오신 김상세 원장님도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장님, 저희 환자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나요? 보통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 임플란트가 사보험이나 뭐 건강보험 다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네. 임플란트를 원하시는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요 하면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이 알려진 거에 비해서 네.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실제로 임플란트가 어떤 구조로 돼 있는지 또 어떤 원리로 자연 치아를 대체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우선 임플란트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하는 것이고 어떤 구조로 자연 치아의 기능을 대체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우선 임플란트라고 하면 치아가 빠진 부위에 인공 치근을 식립을 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연결해서 자연 치아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임플란트 식립 수술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잇몸뼈, 즉 치조골에 치아 뿌리를 대신하는 인공 치근을 식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술 후에 뼈와 임플란트랑 잘 이제 붙고 나면은 그 위에 지대주라는 중간 구조물을 끼워주고 네. 그 위에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인공 치근과 지대주는 나사로 연결이 돼 있고 지대주와 보철물은 세멜이라는 약간 접착제 같은 걸로 주로 이제 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혹 나사가 중간에 풀리거나 그 세멜이 녹아서 임플란트가 나 임플란트 빠졌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러면 너무 놀라서 오시는데 놀라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단순히 나사가 풀리거나
세면이 녹아서 보철물만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네. 병원 방문하셔서 꼭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우선은 이 임플란트 구조부터 임플란트란 무엇인지 차근히 설명을 그렇죠.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세 조각, 네.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 저희가 배웠네요. 네, 그래도 뭐 임플란트 말고도 자연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여러 네. 가지 다양한 방법, 저희도 뭐 들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특히 뭐 어르신들하면 틀니를 사용하는 경우도 꽤 있다라고 저는 예, 알고 예, 있는데 예. 원장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의 장단점이 각각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일단 치아가 상실된 이후에 네. 그것을 이제 뭐 임플란트라든지 뭐 브릿지라든지 틀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뭐 장단점을 설명드리고 환자분한테 이제 선택을 하시라고 이제 권유를 해드리죠. 이렇게 준비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일단 치아가 상실됐을 때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뼈 안에 식립을 하는 거고요. 브릿지는 빠진 부위의 양쪽 치아를 깎아서 세 가지 치아를 한 덩어리로 보철물을 제작해서 그 부위를 메꾸는 겁니다. 네. 그리고 틀니의 경우는 다수의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남은 잇몸 부분에 본을 떠서 정형화된 치아 치열을 제작을 하는 것이죠. 뭐 치아 손상의 개념에서 본다면 임플란트는 인접 치아에 손상이 없고 브릿지는 인접 치아가 건강하다면 인접 치아를 깎아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부담이 좀 네.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틀니는 틀니 아래에 있는 잇몸 뼈가 점진적으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비교를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으로는 치료 기간을 보면 보통 이제 요즘은 임플란트 뭐 심고 나서 바로 이제 보철물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임플란트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오. 그 정도의 기간을 보시면 되고 반면에 브릿지랑 틀니는 네. 치료 기간이 좀 상당히 짧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명인데요. 수명. 아. 일반적으로 임플란트 수술이 잘 되고 추후 유지 관리만 잘 된다면 임플란트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근데 브릿지는 보통 이제 치아를 깎아서 이렇게 씌우는 거기 때문에 지대치가 썩어서 이렇게 뭐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네. 그런 경우 뭐 보통 이제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도 얘기를 하고 틀니는 뭐 틀니의 베이스 네. 바닥 부분이 잇몸과 잇몸뼈가 이제 점점 흡수가 되면서 네네. 수정이나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명적인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그냥 봐도 되게 저희가 왜 오른쪽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냥 보니까 임플란트가 장점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우선은 보니까. 제가 만약에 환자 입장이라면 세 가지 가운데서는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싶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데 네. 원장님 실제로 뭐 다른 환자분들 여러 환자분들께서는 어떤 시술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뭐 네. 치료 방법을 다 설명을 드리고 네. 선택권을 드리면 대부분은 임플란트 대부분. 치료를 대부분 원하세요. 많은 분들. 네. 대부분 예. 원하시는데 뭐 그 이유가 뭔지 장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네. 뭐 표를 좀 보시면 일단 이게 자연 치아와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자연스러운 미소, 뭐 그 편안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임플란트가 금속이나 뭐 질코니아, 도제 이런 재료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충치로의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치아와 비슷한 정도의 저장력을 가지고 있고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데도 좀 유리해요. 유리하고 그리고 가장 개인적으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접치아에 손상 없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관리만 잘 된다면 네.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큰 장점이 되겠고 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유지형 틀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틀니 하방의 임플란트가 틀니랑 이 똑딱이 같은 걸로 이제 딱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틀니가 막 움직이잖아요. 오. 그런 것들이 이제 틀니의 고정성을 좀 많이 개선시켜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임플란트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저희 흔히 임플란트 하면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혹시 아플까 봐. 아, 그렇죠? 제일 무서워요. 네, 제일 무서워서. 네.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하나 걱정하시는 네. 것들이 뭐냐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그럴 하세요. 것 그런데 같아요. 네.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이런 시술하는 시간들을 네. 줄이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 한번 김상세 원장님께 한번 저희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치료 기간들을 좀 짧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 시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죠. 이게 발치 즉시 임플란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그말 그대로 우리가 뭐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치아를 발치를 하죠. 발치를 하고 나서 하자마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뭐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우선 발치를 하고 나서 잇몸이 회복될 때까지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잇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가졌다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되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요즘은 좀 더 이제 보편적인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네. 인공치근을 심어둔 상태로 보통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2차 수술을 하고 본을 떠서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임플란트 시술 과정이라고 하면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의 경우는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이 동시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임플란트 수술식에서 잇몸 회복에 걸리는 뭐 2, 3개월 정도의 기간 있죠. 그 기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 임플란트에 비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 기간 측면에서 확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저도 뭐 당연히 만약에 시술을 받게 그렇죠. 된다면 이 방법이 좋지 않을까. 예, 모든 분들이 이 방법 원할 것 같아요. 네, 원장님 뭐 다른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네. 뭐 원하고 선택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네.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지만 네.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불가능한지 네. 몇 가지 좀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우선 발치를 한 발치와 부위에 충분한 양의 뼈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플란트 술식 자체가 기둥을 잇몸 뼈에다가 이제 심는 건데 네. 충분한 양의 뼈가 없게 되면 오. 필요한 만큼의 고정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발치와의 뼈가 충분히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수술을 하는 지연 식립이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발치와 주변에 염증이 심한 경우인데요. 염증. 임플란트 뭐 인공치근이 식립되는 그 주위에 염증이 엄청 많다고 하면 네. 추후에 감염이 생기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실패된 시술이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치아 내부에 있는 염증을 깨끗이 제거하고 충분히 치유가 일어난 후에 시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발치아 주변 치아 잇몸뼈가 얇거나 물렁한 경우 첫 번째에서 치아 하방에 충분한 뼈가 없는 경우 발치 네. 즉시 임플란트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뼈의 양도 중요하지만 뼈의 골질, 질도 임플란트 고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발치 즉시 임플란트는 처음 심을 때 고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발치 즉시 임플란트에 대해서 네. 설명을 주셨고요. 또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경우도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어떻게 보면 치료 기간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이는 부위, 보이는 부위. 앞니 같은 거 저희가 좀 맞아요. 바로 뭔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앞니가 없으면 약간 좀 바보 같아 보일 당장 것 같은데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원장님? 혹시 그런 경우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아유, 그럼 당연합니다. 네. 당연하고 이게 이제 예전에 80년, 90년대부터 계속 연구가 돼 왔는데 이를 빼고 나서 이제 뼈의 치조골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연구한 논문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이를 뽑고 나서 불과 8주 만에 보통 이제 입술 쪽에 있는 뼈가 보통 2, 3mm 정도는 녹는다고 보고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40%에서 60% 거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쪼그라든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뼈의 절반을 잃고 나서 네. 그때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손해겠죠. 자기 뼈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뼈가 녹아내린 이후에는 임플란트를 막상 하려고 할 때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네. 임플란트를 완성했는데도 잇몸 쪽에 움푹 꺼져 보이는 뭐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니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겠죠. 네. 그런데
즉시 식립을 하면 네.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이제 줄일 수가 있어요.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가 부러진 상태에서 내원한 분의 케이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를 빼고 바로 임플란트를 하고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수술 당일 임시치아까지 만들어 드리고 2, 3개월 후에 최종 보철물을 만들어 드린 이런 케이스 이 사진입니다. 지금 네네. 자료 화면에 네, 나왔는데요. 약간 늦게 나왔네요. 단기간에 이게 끝난다는 장점도 있지만 네. 보시다시피 임플란트 보철 아래쪽 잇몸 여기 보시면 세 번째가 이제 완성된 건데 움푹 패이거나 그런 게 없이 건전한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니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보철물 없이 비워두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예. 때문에 임플란트랑 뼈와 붙는 그런 기간 동안 임시 보철물을 바로 제작을 하든지 만약에 고정이 단단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 그 부위에 꼈다 뺐다 하는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 임시 경우도 틀니. 있습니다. 아.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앞니 같은 그렇죠. 경우, 앞니 같은 즉시 경우 즉시하면서. 식립 임플란트 사례를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좀 반대로 궁금한 게 앞서서는 이제 불가능한 경우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네, 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실제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예. 제가 실제 이제 환자분 사례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네.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제 사진 보시면은 네. 왼쪽 아래 치아가 염증이 심하고 얼굴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로 내원하신 분인데 보시면 제일 위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위쪽은 염증이 네. 심하지는 않지만 이가 많이 흔들려서 네. 통증이 있으셔서 이제 제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바로 해드린 케이스고 음. 그 아래쪽은 너무 급성 염증이 심해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하지 않고 이를 우선 뽑고 급성 염증을 제거하고 한 2달 정도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수술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게 같은 환자분인데 부위에 따라서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한 부위, 못한 부위, 이런 다 있는 부분이라 제가 케이스를 준비해서 이렇게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염증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즉시기능 임플란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저희가 항상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면 네. 또 하나 염증 말고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건물이 뭐 높게 짓거나 튼튼해지려면 결국은 밑에 바닥도 기초도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를 받치고 있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잇몸뼈 같은데 잇몸뼈. 과연 이 잇몸뼈의 상태, 과연 어떤 경우에 이런 즉식이나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하실 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마치 나무로 비교를 하면 나무가 태풍이나 비바람 같은데 잘 견디려면은 네. 뿌리가 튼튼하게 박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치아가 상실된 채로 시간이 많이 흐르거나 뭐 심한 치주 질환으로 이를 빼는 경우에는 치조골 흡수가 점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잇몸뼈의 폭과 높이가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고 약해지게 되죠. 네. 이런 약한 치조골 부위에 뼈를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가 심겨질 부위의 골의 양과 질을 회복하는 잇몸뼈 재생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으로 해서 치조골의 폭과 높이가 부족한 실제 사례를 좀 보시면요. 네. 실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위쪽 앞니는 잇몸 쪽의 뼈가 아주 얇고 네. 흡수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이제 이상적인 위치에 임플란트 심고 나면은 건전한 뼈의 임플란트가 쌓이지가 않아요. 감싸주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뼈 이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주는 그런 뼈 이식 치료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임플란트를 위해서 잇몸뼈가 부족하다면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혹시 뼈 이식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뭐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이상적인 위치가 있거든요. 위치에다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했는데 인공 치근이 뼈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 주변을 쌓아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네. 번째는 뭐 예를 들어서 픽서의 볼 쪽이 뭐 뼈가 없을 때 이제 고리식을 해주는 거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겼을 때 뼈가 녹아 있는 부분, 그거를 염증을 제거를 하고 그 부위에 뼈를 채워주는 그런 사진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폭도 그렇지만 수직적으로 높이가 부족한 치조골 그런 부위에 이렇게 쌓아주는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발치와 부위는 좀 넓잖아요. 네. 그 임플란트 식립하고 그 사이에 뼈를 채워주는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상악동이라는 요 공간에 뼈가 부족할 때 그때 이제 뼈 이식을 해주는 요런 그 뼈 이식 과정들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네. 이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이모뼈를 만들 수가 있네요. 맞아요. 예. 네. 저희가 지금 그 충치나 아니면 이모병이 있어서 치아를 발치하고 지금 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요. 치아가 하나 빠져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료를 좀 하지 방치하고. 않고 그냥 방치하고 그 빈 공간을 그냥 놔두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게 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요? 예, 오늘 또 김상생 원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준비를 해오셨다고 하는데 네. 과연 치아를 하나 그냥 방치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네, 그렇죠. 뭐 발치한 부분을 방치를 하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아의 정출, 치아의 쓰러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아는 본래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좀 움직이거든요. 네. 주변 상황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위치나 기울기가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치아가 빠지게 되면은 치아들은 가운데 이제 근심 쪽으로 이제 쓰러지려는 경향이 있어요. 다 치아들이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네. 주로 앞으로 쓰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러지면은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를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래 치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같이 물리던 위에 치아가 내려오기도 하고요. 위에 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아래에 물리던 이가 아래 이가 솟구쳐 올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죠. 네. 이게 뭐 단순히 치아가 빈 공간으로 뭐 옆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래에서 솟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네, 만큼 그렇습니다. 이게 빠진 치아가 생긴다면 절대 방치하지 말고 그렇죠. 좀 빠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비용이 더 드는 들고 일이 시간도 생길 시간도 들고 더 들 수 있을 것 고생도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원장님 그럼 이렇게 정출된 치아들 치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네. 방법이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신경 치료를 통해서 치아가 정출됐을 때 정출된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크라운 치료가 이제 필요한데 네. 보통 이제 정출된 치아들은 치아 삭제량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신경을 제거를 하는 신경 치료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뭐 가운데 이제 퉁 비어 있기 때문에 치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싸주는 크라운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이러한 치료는 치아 삭제가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뭐 치료 기간을 단시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죠. 그리고 치아 삭제가 두 번째로 치아 삭제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치아를 밀어 넣는 교정법이 있습니다. 네. 치아에 브라켓 같은 것을 장착을 하고 뭐 치아의 볼 쪽, 혀 쪽에 미니스크류라는 걸 두 개 이상 이렇게 박는데 여기 네. 미니스크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작은 나사를 나사요? 잇몸뼈에 식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식립을 하고 이런 거는 말뚝같이 요거를 고정원으로 삼아서 고무줄로 이제 치아 연결해서 이제 밀어 넣는 거죠. 요거는 이제 치아에 따라서 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은 있긴 하지만 네. 치아를 이제 보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죠. 네, 뭐 신경 치료부터 치아를 밀어 넣을 수 있는 교정 방법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근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 그 교정을 해서 치아를 제 위치로 올리는 게 결국은 그쵸.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치아를 깎아서 신경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씌워야 되고 여러 네. 가지가 들지만 치아를 내가 제 위치로 올린다는 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위아래는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요. 과연 그러면 치아가 쓰러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옆으로 있을까요? 쓰러진 그렇죠. 경우. 그런 것도 저희 김사생 원장께서 또 준비해 주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럼 이렇게 위아래 말고 또 치아가 옆으로 쓰러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저희가 치료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것도 좀 비슷한 과정인데 또 네. 두 가지예요. 두 가지요. 쓰러져 있을 때도 뭐 첫 번째는 쓰러진 치아를 또 이렇게 치아를 깎아서 이제 이상적인 모양을 만들어서 크라운으로 씌우는 방법. 네. 두 번째는 치아를 교정적으로 이제 세워서 쓰러진 치아를 이렇게 세워요. 세워서 공간을 마련한 후에 그 공간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비슷하죠? 네. 비슷한 과정으로 이제 쓰러진 치아도 바로잡을 수 있다. 근데 이게 방치하니까 네네. 임플란트 치료가 아니라 결국은 교정 치료도 또 필요하게 맞아요.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시간하고 비용이 네. 그만큼 아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아가 빠지고 나서 방치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안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방치하면서 바로바로 또 뭐 병원 찾으셔야 염증까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치료 과정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꼭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뭐
매번 네. 그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치과 치료 자체는 우리가 당장 불편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당장 불편하지 않다고 이제 방치를 하거나 네. 그리고 단순히 나 너무 무서워 그래서 이제 치과를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치과 꼭 방문하셔서 본인 치아 상태가 잇몸뼈 네. 상태를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여러분들의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혹시라도 뭐 염증이 생기거나 치아가 빠졌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좀 적극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김상세 원장님과 발치 즉시 임플란트 확인을 해봤고요. 네. 저희는 뭐 다음 주제에 또 넘어가 봐야겠죠. 예, 그렇죠. 예,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 스페셜. 한과에 계시는데요. 저희가 충치나 네. 아니면은 잇몸병이 있을 때 하는 임플란트 치료에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이가 부러지거나 하면 뭐 보통 젊은 사람들도 임플란트를 하고 있지만요.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연세 드신 분들의 임플란트 케이스가 더 많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에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노인 환자가 임플란트에서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특히나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받을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될지 받고 나서도 생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함께 해주실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인석 원장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과는 이제 어르신들, 노년층들의 임플란트 관리법에 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환에 노출이 되고, 그렇죠. 뭐 당뇨, 고혈압, 전신질환 한두 개쯤은 꼭 앓게 된다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네. 그 입마름도 입마름. 어떻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심해질 수도 있죠. 맞아요. 하지만 또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치아까지 빠져서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이런 질환이 있으면 선뜻 바로 좀 시술 받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렇죠. 혹시 임플란트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스러울 수는 없죠. 자, 원장님,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 노년층 환자분들 수술해 보면 네. 그 보험 나이 65세 이상 보험 임플란트가 두 개 네. 적용돼서 때문인지 몰라도 주로 70대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80대 분들도 있고요. 네. 드물게는 90대까지도 있습니다. 오. 물론 어르신이지만 임플란트 수술을 참 잘 견디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는 의학기술의 발전도 있었지만 신체적 나이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년층의 경우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네. 우리가 이제 당뇨라든가 고혈압, 심장질환 등 다양한 전신적 질환을 한두 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데요. 다행히도 현재 의학기술은 이러한 질병이 있어도 현재 주치의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그 환자의 상태에 맞는 준비를 한다면 네. 임플란트 수술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 근데 네. 저희가 흔히 이제 아까 잠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저기 성인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인병, 어떻게 그렇죠. 보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데요. 네. 과연 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양한 질환들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어떤 질환들 어떻게 주의해야 될까요? 네, 먼저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감염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맞아요. 예, 이렇게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수술 전에 먼저 술전 항생제를 투여하고 레이저나 무절개 등을 이용한 최소 절개 수술을 해야 수로 감염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이제 고혈압 등의 같은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 후 출혈을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계통의 항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최소 3일 전부터는 끊고 레이저나 무절개를 사용해서 최소 출혈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실제 이러한 전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네. 사례 준비해 오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는 78세 여자 환자분으로 위절제술을 2번이나 받으시고 항혈액 응고제도 드시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존의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이 부분 틀니의 지대치가 흔들리고 아파서 식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내원하셨습니다.
두 번의 위절제술로 소화 기능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렇게 틀니마저 망가져서 식사가 곤란한 지경이 되신 겁니다. 하지만 CT를 통한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도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출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8개의 임플란트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한 번에 식립한 후 당일에 바로 식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즉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신적으로 약하지만 그 환자에 맞는 적절한 치료 계획과 방법으로 치료한다면 이와 같이 특별한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굉장히 네. 전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굉장히 고령의 환자분이신데 굉장히 치료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어떤 절개를 조금 하셨다 그런 의미를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럼 굉장히 그런 보법에서는 굉장히 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럼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가요? 혈압이 높은 분들도 되게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임플란트 시술 받으실 수가 있나요? 네.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수술 후에 출혈이 굉장히 위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잇몸을 이전 통법대로 많이 열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출혈이 상당히 많아서 수루 출혈로 인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의 경우는 최소 출혈로 레이저를 이용한다든가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또는 가이드 서저를 이용해서 무절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을 해야 출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뭐 전신적으로는 약하지만 환자 개개인에 맞는 치료를 그렇죠. 통해서 뭐 걱정 없이 큰 위험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그러니까 해주셨어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동원돼야 되는 거네요. 보니까 네, 한 번에 다 맞아요. 간다는 게. 네, 그래도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잇몸뼈도 약해져 있으니까 수술을 하면서 젊은 층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원장님 실제로 어떤 상태, 어떤 상황인 경우가 많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년층의 경우에는 네. 대체로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수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치아 상실로 인해 치조골도 또한 많이 심하게 소실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뼈 이식과 같은 복잡한 수술이 요구되는데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먼저 CT 분석과 컴퓨터를 이용한 체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술 시 레이저를 이용하는 등 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이용하는 등의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면 실제 수술은 최소 시간에 최소 출혈로 통증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어르신들은 당일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수술 후 바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기력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64세의 남성분으로 틀니가 불편해서 내원하셨습니다. 전신적으로는 항혈액 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셨고 임플란트 수술 후 바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강 상태는 상악은 무치약 상태이나 하악은 치아가 모두 있는 상태로 보여 CT를 이용한 정밀 분석 결과 환자분의 희망대로 즉시 기능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최소 절개, 최소 출혈 기법을 이용하여 한 번에 1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바로 환자분의 희망대로 임시치아를 만들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신미성과 기능성을 모두 회복시킨 케이스였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요 오른쪽에 저기 치아가 다 들어갔어요. 네네. 그렇죠? 없던 치아가 맞아요. 다 생겼는데 그럼 저게 네. 지금 수술 후에 직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에 몇 개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한 번에 식립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그 사랑니를 제외하고 네. 건강한 성인에는 총 상하악에 14개씩 28개의 치아가 있는데요. 네. 예. 물론 28개 다 심게 된다면 병원 경영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보통 한 20개에서 24개 정도, 위에 10개에서 12개 정도씩 이렇게 식립을 하게 되면은 네. 크게 무리 없이 임시치아를 바로 쓸 수 있는 로딩력을 버티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또 이렇게 임시치아를 바로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임시치아를 올리면 어떻게 그걸 갖고 식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가요? 네, 기존 틀니보다는 저장력이 많이 향상되기 때문에 식사는 가능하시지만 너무 무리하게 단단한 음식을 씹게 되면은 턱 근육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턱 근육을 너무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턱 관절이나 턱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유동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단계별로 올려가서 쓴다면 임시치아를 잘 적응하시고 잘 쓰시게 됩니다.
이게 뭐 치료 받자마자 또 무리하게 그렇죠. 딱딱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치아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또 네. 그런 거에 대한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네. 원장님 어떠신가요? 네. 한번 직접 치료하신 사례들 보여주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는데요. 이번 사례는 치아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완전 무치아 환자의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50세 남자분으로 1년 전에 신장 이식 수술을 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를 다 빼고 없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이고 계시고 심장 스텐트 삽입으로 아스피린도 복용 중이라고 하셔서 출혈과 수루 감염의 두 가지 위험성을 최소화하고자 본원에서 시행 중인 특수 가이드펜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절개 시술법으로 상하 하악 2번에 걸쳐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절개로 진행되다 보니 수술 후에 출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루 부종이라던가 수루 출혈도 거의 없으시고 수루 통증도 거의 호소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무절개로. 것처럼 뭐 이 몸을 조금 덜 열어서 네. 훨씬 더 환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쉽게 회복도 좀 빨리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그렇게 같아요. 시술 받을 수 있게 시술하셨다는 얘기인데요. 네. 아까 근데 여러 가지 약을 얘기해 주셨어요. 뭐 면역 억제제, 그다음에 아스피린. 네. 과연 그럼 이런 것을 드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네. 약을 끊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먹어야 되는지,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런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나요? 네, 약을 함부로 끊으면 더 큰 문제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주치의와 꼭 상의가 한 후 약을 중단하거나 약을 중단할 수 없다면 그에 맞게 최소 출혈이라든가 무절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으로 치료 계획을 같이 세워야지 앞으로 크게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 복용하고 있는 약도 그냥 중단할 그쵸. 게 그건 아니라 아니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조절을 좀 그러니까 해야겠네요. 굉장히 좀 협진이 필요하겠네요. 네, 네, 어떤 내과 맞아요.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치과 선생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이루면서 또 협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또 임시치아를 보여주셨어요. 임시치아,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럼 이런 치아들은 어떻게 제작을 하게 되나요? 직접 뭐 당일날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임시치아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먼저 식립 직후에 그 네. 부분을 우리 기존에 하던 대로 러버 인상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교합기상에 우리가 이제 교합 배열을 해서 임시치아를 직접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존 예전부터 하던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디지털화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구강 스캔을 하게 됩니다. 구강 스캔을 하게 되면 그 스캔 구강 환경 이미지가 컴퓨터로 그대로 재현이 되면서 컴퓨터 상에서 디자인을 하고 임시치아 모형도 디자인을 하면서 그걸 이제 3D 프린트 같은 걸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인상을 똑같이 러버로 떠서 석고 모델을 만든 다음에 교합기에 붙이고 그 석고 모델을 스캔을 떠서 컴퓨터에 옮겨서 이 구강을 스캔한 거를 이제 석고를 스캔해서 다시 이제 컴퓨터로 해서 디지털화, 반 디지털화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고 자료에 치면 나온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본다고 컴퓨터로 치면 디지털을 해서 만들죠. 환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했던 대로 러버 인상을 그대로 힘들게 뜨고 만들어 나오나 그 러버 인상을 뜨고 기공실 스캔을 떠서 다시 스캔 이미지 컴퓨터로 출력하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시겠지만 네. 우리 무한리필 좋아하시잖아요. 예. 처음 했던 러버 인프로에서 만든 그 임시치아는 혹시나 이제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임시치아는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네.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당분간은 그걸 만드는 동안 며칠간은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방법, 인상을 같은 떴지만 네. 디지털화를 시켜놓으면 무한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3D 프린트로 예전의 기록 그대로 있기 때문에 계속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깨지더라도 또 당일에 바로 출력하면 3, 40분이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계속 더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이런 임시치아는 얼마나 어느 기간 정도 착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상황에 따라 다른데, 달라요? 예, 골질이나 이런 게 다른데, 네. 보통은 3, 4개월에서 많게는 한 6개월까지는 착용하는데요. 네. 먼저 환자분이 괜찮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턱 근육에 무리가 가면 턱 관절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턱 관절이 좀 편해지고 환자도 높이도 이 정도가 제일 본인한테 맞는 예전의 높이를 찾아간 것 같고 뭔가 잘 씹히고 전혀 무리가 없을 때 그쯤 해서 이제 임시치아를 다시 최종 보철물로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임시치아가 깨진다는 얘기도 잠깐 네. 해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이 임시치아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이 임시치아로 먹을 수가 있을까요? 저작 기능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보통 자연 치아에 했던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데요. 네, 틀니보다는 좀 높지만 그래도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계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단단한 걸 씻게 되면 아무래도 그 강도 차이 때문에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임시치아를 여러 가지 3D 프린터나 디지털 이런 걸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연 그럼 디지털 임플란트네요, 완전히. 그럼 이 디지털 임플란트 또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요즘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인데요. 네. 먼저 환자분이 처음 내원하시면 환자분의 구강을 스캔하고 CT를 찍습니다. 그래서 CT 이미지와 스캔 이미지를 정합해서 치조골의 가장 최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시뮬레이션 한 대로 가이드 시스템으로 그 드릴 구멍이 형성됩니다. 그거를 환자 구강에 장착을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면 컴퓨터 상에서 재현한 그 시뮬레이션한 그대로 임플란트가 식립되기 때문에 최종 보철물도 이쁘게 나오고 더군다나 그 위치에서 맞게끔 식립되기 때문에 미리 임시 치아를 제작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시치아 제작 기간도 짧아지고 약간의 좀만 손만 보면 바로 식립하고 끼울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연세 드신 분들은 디지털 임플란트도 하면 굉장히 많이 도움된다고 맞아요. 얘기해 주셨어요. 네, 뭐 전신 질환이 있더라도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식립했던 사례들을 지금 그렇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우리 그렇죠. 전신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치료를 계획하실 텐데, 원장님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한 10년 후 또는 20년 후를 앞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아마도 지금 어르신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더 오래 생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때 만약 치과를 가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면 지금보다 연세가 10에서 20세 정도가 더 많으실 텐데 그렇죠. 상당히 수술 받기에 기력도 떨어지고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사례를 들었던 환자분들도 치료 당시의 연세는 비록 64세였고 항혈액 응고제를 복용하는 것 외에는 건강상에 아무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무치아긴 상하게 우리가 14개의 치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소 8개에서 10개 정도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아까 10개에서 12개 정도를 식립했고 그 환자의 경우는 12개를 식립했는데 앞으로 이 환자분께서 10년, 20년 정도 사용 도중에 혹시 네. 임플란트가 영구적으로 쓰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한두 개씩, 서너 개씩은 탈이 네.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3-4개 임플란트 정도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추가적으로 이제 그 임플란트 수술 없이 남아있는 잔존 뭐 8개에서 9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보철물을 다시 제작하면 환자분들도 그때 수술을 안 받아서 훨씬 편하시고 그럴 것 또 같아요. 바로 보철물을 올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생활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도 12개 충분한 개수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가 처음부터 바로 평생 임플란트 개념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한 경우입니다. 네, 평생 임플란트 개념으로 치료 계획을 잡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리하면 이 임플란트를 한번 시술 받으면 뭐 짧게 뭐 네.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연세 드신 분들 요새는 막 굉장히 오래 맞아요. 뭐 장수하는 시대가 네. 돼서 20년, 30년을 써야 되니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네. 임플란트 심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근데 원장님 저희가 이렇게 비용도 들이고 뭐 여러 가지 노력도 시간도 해서 수술도 드리고.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임플란트 치료했는데요. 과연 그럼 이 임플란트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들이 안 일어날까요? 아까도 잠깐 뭐 임플란트 상승한다는 얘기도 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치과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치과 질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좌측의 사진을 보시면 치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충치 그리고 우측 사진과 같이 잇몸이 붓거나 치아가 흔들리는 잇몸병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금속 재질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충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는 우리가 잇몸뼈에 식립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치아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잇몸병은 자연치와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다음 이제 사진을 보시면 먼저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치은에서는 이렇게 치은 열구라는 해당되는 0.5에서 2mm 정도의 작은 치은 열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 주변으로 세균이 모이게 되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서 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으면 이제 치은 포켓이라고 해서 이제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세균 포켓이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다음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균이 많아지게 되면 치조골이 녹아 없어지게 되고 결국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게 됩니다. 임플란트도 이와 같이 잇몸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서는 잇몸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네, 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치아 문제 충치부터 잇몸 문제, 잇몸 그렇죠.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 네. 치아가 관리가 안 돼서 치아가 빠져서 임플란트 하신 분이 만약에 관리를 안 한다면 또 치주병이 생기는 것 같은 똑같은 또 반복이 되는 반복이 거죠. 되는 거죠, 결국은요. 네. 아니 그럼 관리를 도대체 잘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좀 그렇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키면 좋다. 원장님께서 강조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네. 하루에 3번, 333. 네. 하루 3번 식사 3분 이내에 3분 이상씩 이렇게 양치질을 꼬박꼬박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를 받는 것입니다. 집에서 물론 혼자 스스로 관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네. 반드시 병원 관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혹시 임플란트 주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초기에 발견을 하기 때문에 즉시 조치를 하게 되면 다시 오랫동안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물론 집에서 혼자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혼자 집에서 잘 관리를 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회 이상씩 정기검진이 꼭 필요합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시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서 골 상태 이상 유무를 먼저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보철물이 파절되었는지 또는 이렇게 나사가 풀렸는지 또는 나사 구멍이 노출되었는지 등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하게 되면 조기에 치료를 하여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 치료를 합니다. 평생 동안 자기 치아든 임플란트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의사, 병원, 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의 임플란트 기술이라면 충분히 건강하고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통해 치아 건강을 되찾아줬으면 합니다. 네. 굉장히 관리 신경 써야 네.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저희 하나 더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쓸 수 있는 구강용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강용품, 임플란트 하시는 네. 분들이 구강 관리하기 위한 구강용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보다 특히 음식물이 잘 끼게 됩니다. 아, 그거는 네. 구조적으로 자연 치아 같은 경우는 뿌리가 밑에가 훨씬 크고 그 뿌리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만큼의 머리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예. 하지만 임플란트는 작은 원기둥 위에 그 비슷한 사이즈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크라운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사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음식물이 잘 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치간 칫솔 같은 거, 치간 칫솔이나 치실 이런 거를 반드시 사용해 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여유가 되신다면 오토픽 같은 구강 청결제를 구강 위생용품을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뭐 치간 칫솔, 그 다음에 치실, 네. 그 다음에 아까 워터픽이라고 얘기했는데 워터픽, 약간 네. 물이 나가는 물총 같은 물이요? 거. 오. 예. 그래서 잇몸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마사지도 해주면서 자극하는 아마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원장님과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고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보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뭐 주제가 대략적으로 저희가 임플란트 이야기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예, 원장님. 그러네요. 처음에 네. 일단 어떻게 하면 빨리 임플란트를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네. 임플란트를 발치하고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 네. 심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 설명을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두 번째는 전신 질환이 있는 어르신분들도 임플란트 수술 고민 없이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그래도 무엇보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강 건강을 망치지 말고 좀 건강할 때 미리미리 챙겨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치아 네. 하나 잊어버리니까 네. 임플란트가 아니라 결국 교정 치료도 교정 바로 치료. 시작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임상적으로 봤어요. 그럼 원장님 저처럼 좀 젊은 연령대들은 지금부터 구강 건강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내가 중요한 거. 치아가 시리다. 네. 사실 이게 몸살이나 감기 같은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일단 네. 내가 치아가 시리다 이러면 조금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예, 시리다. 그럼 혹시 원장님 치아를 이빨을 닦다가 네, 뭐 네. 피가 나온다던가 이러한 뭐 특별한 변화가 생겨도 네. 이게 그냥 냅둘 문제가 아닌 건가요, 아니죠. 원장님? 그 피가 난다는 거는 네. 이미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예요. 염증이요? 예, 오. 시리다, 피가 난다. 피가 난다. 꼭 병원을 찾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염증이 생긴다면 또 치아 문제 또 다른 문제가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예. 그럴 때는 꼭 정기적으로 치과 건강 검진을 위해서 치과를 방문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 오늘 건강 스페셜도 구강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함께 봤는데요. 저희가 네. 다음 주부터는 8시가 아니라 30분 먼저 예,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7시 반. 예정이죠. 자, 7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주제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제공일 뿐 의료 정보에 대한 과시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모든 치료에는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